저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케어 파밍이 무엇인지 또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 이제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주로 네덜란드 그 활동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케어팜이 무엇인지 후에 한국의 사회적 농업과 치유 농업 그리고 한국 케어팜이 제가 생각하는 기회와 방향에 대해서 사실 전에 센터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 경우는 네덜란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네덜란드냐 하면은 이제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케어팜이 사실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제도적으로 이 케어팜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저를 소개드리면은 저는 사실 네덜란드에서 건강과 사회라는 전공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농업도 아니고 일종의 사회보건 관련 전공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이제 농업적인 어떤 배경, 경험이나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제가 관심 있었던 그냥 건강 증진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과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전공이 있지 않고요. 가끔씩 보면 케어팜 전공하러 뭐 석박사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것만을 위한 별도의 어떤 석박사 과정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연구적인 측면이 아니고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연구 측면에서는 이런 건강 증진,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주로 사실은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좀 몇 달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에서는 농장이나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이제 이거는 사실 학교에 제가 다니고 있을 때 한국의 케어파밍 당시에는 사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가 거의 안 쓰일 때라 치유 농업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고하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처음에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케어팜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어떤 케어, 복지, 돌봄, 교육 이런 다양한 가운데 파란색 원에 있는 가치들이 농장에서 이루어질 때 농업과 결합이 될 때 그거를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장소가 케어팜인 거죠. 근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20년도 더 전에 이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농업계에서는 이거를 다기능적 농업, 다원적 농업이라고 해서 왜 우리나라도 육체산업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생산만이 아닌 농업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농업부에서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또 그 보건복지 쪽에서도 기존 방식의 뭐 복지 아니면 요양, 돌봄 이제 그런 것이 진정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안적 방법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의 압력을 넣는다든지 사회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처음 발전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뭐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보셔도 시작된 건 좀 다르죠. 기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본 원리를 말할 때 농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소일거리라고 하죠. 농장에 가면은 정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에 따라 그날 하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아요. 네덜란드의 경우는 뭐 정말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농장에서 해야 하는 소일거리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물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지만 네덜란드에서 이제 뭐 케어팜 하면은 누구나 동물을 떠올리고 케어팜이 왜 좋습니까? 하면 동물이 많아서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물, 그다음에 다양한 농작업,
뭐 치즈 만드는 것 같이 가공하는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원이든 활용해서 이 기본 원리로는 인간의 어떤 웰빙 향상,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원리 아래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왜 그러면 농장이어야 하느냐, 이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에 왜 어떤 케어 파밍 혹은 소셜 파밍이 가치가 있는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이론적 바탕으로 그린 케어라는 관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농장이나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환자들이나 조금 휴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 있어 왔다라는 이제 간략하게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효과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재활, 교육, 고용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린케어에서 그린케어 관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 중에는 케어 파밍도 있지만 이 글씨가 좀 흐리네요. 예를 들면 원예 치료, 뭐 곡물 매개 치료, 뭐 아니면은 녹색 환경에서의 어떤 체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린 활동,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케어 파밍도 그거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격적으로 케어 파밍으로 넘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그린 케어 좋은 거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활동을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돌봄, 교육, 일자리 훈련, 재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굳이 이제 일자리 밑에 훈련이라는 그 단어를 쓴 이유는 저는 이제 케어팜을 물론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그런 어떤 기반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1차적으로는 사람이 훈련하고 어떤 사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따 다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이나 복지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좀 다른 것이고 아까 세트장님 말씀하신 벨기에나 이제 이탈리아의 경우는 네덜란드랑 차이점이 다른 종류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법적인 면에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 벨기에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발전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덜란드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이제 이탈리아는 보시다시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유럽 내에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에 제가 어떤 전문가 얘기를 하다 보면 네덜란드는 케어팜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탈리아는 자꾸 고용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발달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도 있고 또 이제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케어파밍, 뭐 소셜파밍이라는 단어로 부르긴 하는데 뭐 그게 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도가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확실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라마다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이거는 전에 센터장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돌봄, 건강, 노동, 교육, 고용이라는 제가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4개의 활동이 모든 나라에 다 존재는 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성격이 좀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어로 할 때 케어파밍, 그린 케어파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셜파밍, 파밍, 헬스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나라마다 쓰이고 있고 또 뭐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성격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자꾸 제가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을 그냥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굳이 그럼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뭐 일부에서는 사회적 농업이 훨씬 치유 농업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2개가 같은 거다 혹은 뭐 2개가
완전히 같진 않고 약간씩 다양한 의견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조만간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도와 법에 따른 그런 어떤 움직임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케어팜을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그 장기 요양이나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대표적인 그 예시로 되는 분들을 써놨는데 뭐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만 꼭뭐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농장에 가보면은 사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복합적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폐 관련된 다른 종류의 정신장애가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많은데 치매 환자들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몸이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용객들뿐만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제 번아웃 증후군 정말 직장에 다니는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휴양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갈 수 있고 또 재활하는 사람들도 가요. 약물이나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사실 재활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기관이 병원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케어팜 같은 곳이 옵션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케어팜은 이제 농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요양기관이나 복지기관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도 그런 기관에서 지켜야 되는 이제 인력 구성, 시설에 대한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법적으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농업이나 농촌의 그 자원들 그러니까 뭐 생산 텃밭이 있을 수도 있고 동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케어에 활용이 되는 어떤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은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생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농업으로 접근하는 움직임하고 사실은 네덜란드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이 생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은 전혀 그 생산 활동 없이 그야말로 이 농업과 이 아름다운 자원을 활용해서 요양이나 복지를 제공하자 이런 생각만 정말 100% 제공하는 농장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 뭐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제가 사실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바로 뭐 계절에 따라 그날 하루에 따라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는 제가 자유롭고 유연한 활동 모든 케어팜들은 소규모예요. 네덜란드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도 30-40명 정도가 오는 게 많이 오는 거고 제가 가본 데 중에는 4-5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곳들도 있고 당연히 계속 규모가 작다 보니까 농장 주인이 오늘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서 농장을 찾아왔는지 뭐 가족 관계는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뭐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 농장에서 해야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참여하는 거 중요한 거는 그 참여객들이 유용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냐고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그 시설 같은 데 가시면은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해서 뭐 다 같이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본인이 원하지 않든 만들기 작업, 뭐 뜨개질, 신문 보기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먹을 점심 재료를 손질하고 내가 직접 그 달걀을 꺼내오고 농장 바닥을 청소하는 그런 해서 딱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가장 기본적인 밭에서 수확하는 일도 참여를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지금 네 분이 함께 한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까만색 옷 입은 여성분이 팀장, 그러니까 직원이에요. 저분은.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청년, 노인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저렇게 소규모로 팀을 이뤄서 정말 증상이 너무 심한 사람을 1대1로 직원하고 참여 있게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3대1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중증 장애 청년들이 이용하는 농장인데 이제 지금 이 돼지한테 물을 주고 있는 여성의 경우도 굉장히 장애가 심해요. 정신장애가 심한데 제가 농장을 거의 하루 종일 일을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정말 계속 돌아다녀요. 농장 안을 걸어다니면서 특별한 일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자기가 돼지한테 저거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은 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의 목표는 청년들이 당장은 정말 장애가 심해서 특별한 거 할 수 없고 사실 저런 상태에서 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는 게 어렵지만 10년이던 20년이던 이제 농장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못하던 이런 일도 하고 같이 밥을 차려 먹고 그런 점점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도 가능한 활동이고 이 장면도 식사에 넣을 콩을 지금 손질하고 있는 건데 본인들이 먹을 식사에 활용할 그 식재료를 손질한다. 그리고 시간을 저렇게 좀 의미 있게 보내는 오늘의 할 일 중에 하나로 저게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노인 전용 농장인데 이분은 아침마다 와서 토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끼장마다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배변판 청소하고 먹이를 주고 이거를 혼자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농장들이 대부분 좀 시골, 또 숲 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베어와서 저렇게 잘라 파는 그런 활동을 하는 농장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케어로 오는 특히 저거는 신체가 좀 건강한 청년이나 성인들이 저렇게 나무를 자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나무를 이제 들고 트럭에 싣고 뭐 아니면 트럭에 실은 채로 같이 다니면서 동네에서 판매하고 그런 걸 같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저기 톱으로 자를 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위험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될 때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안전 규정에 있어서는 또 지켜야 되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들이 그거를 따라서 해야만 되게끔 그런 품질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농장들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여기 사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벽에 보면은 톱이나 온갖 공구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되게 위험할 것만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농장을 가보시면은 저런 공구들, 작업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저런 작업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반드시 모든 사람이 농작업만 좋아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루는 농사에 좀 참여를 하고 다른 날은 저렇게 뭘 만들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럼 치즈 만드는 작업은 제가 치즈는 지금 네덜란드의 경우는 사실 농장 조그만 소규모 농가에서 직접 저런 걸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좀 많이 갖춰야 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작은 시설만 갖춰도 충분히 만들어서 직접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폐가 있는 분들이 특히 치즈 만드는 작업에 이제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투입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치즈 만들기를 함으로써 본인도 즐겁고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1시간 동안 만드는 작업실에 들어가서 정해진 대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된다고 해요, 치즈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 한 명의 사람, 자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저 치즈는 내 치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일단 돌발 상황이 없는 작업에 참여를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책임감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케어팜들이 또 치즈 만드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작업실에서 저는 목공 작업을 해서 친구나 뭐 손자, 가족들한테 선물도 하고 농장이나 자기 집에 진열도 해놓고 작업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계란을 지금 청년들이 포장하고 있는 건데 주로 네덜란드가 돌봄과 같은 성격이 강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왠지 돌봄이 아니라 조금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 하면은 뭐 급여를 줍니까?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저런 활동의 경우는 청년들이 사실은 훈련의 관점, 훈련의 측면에서 저런 일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회사에 취업하고 일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장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저런 일을 해봄으로써 이제 능력이 좀 개발이 되고 정말 저거를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다면 이제 취업도 가능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농장의 경우도 왼쪽이 이제 네덜란드 일반 가정집은 아니겠지만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잔디 깎는 기계인데요. 워낙에 이제 거기는 단독주택 마당 있는 집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주 흔한 활동이거든요. 잔디를 깎고 나무 다듬고 저런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케어팜의 경우는 저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훈련을 농장 안에서 직접 하고 자격증도 농장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덜란드가 이제 뭐 돌봄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뭐 교육이나 연관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농장, 이 오른쪽이 사실은 같은 농장인데 조경이 잘 돼 있는 농장이고 이제 저런 자격증이 가능한 이유는 농장 창업하신 분이 평생 동안 이제 조경 교육, 조경 회사 운영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케어팜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의 꿈이 내가 큰 농장을 차려서 장애인 청년들이 내 농장에서 직접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꾸며놓은 게 무슨 조경회사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농장에 오는 장애 청년들이 본인들이 훈련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뭐 동네 사람들 마당에 가서 그 집 마당을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런 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활용한 활동이 사실 네덜란드 케어팜에서 굉장히 흔한데요. 말이 이제 자폐증이 있는 경우 증상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활용한 코칭, 테라피 같은 게 조금 흔한 편인데 케어팜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 농장 직원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격이 있는 분을 강사로 모셔갖고 저런 활동들을 하기도 해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제가 이제 많이 가보면서 느낀 거는 노인분들이 계신 케어팜이랑 이제 일반 어린이나 아니면 성인만 있는 케어팜하고 굉장히 좀 다르게 운영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각자 케어팜에 오는 사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노인분들의 경우는 그냥 하루를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는 게 사실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케어팜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특히나 청년들이 온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발전이 되고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게 장기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뭐 작업에 참여한다든지 사회성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었죠.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 지금 노인 부분 그다음에 옆에 방에 가면은 청년들 성인들도 있는 농장이긴 한데 노인 쪽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농장인데 그래서 노인분들이 사실 인근 이 같은 지역에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이 이 농장이 생기면서 다 일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이 일로 오셨는데 다만 여기는 거주형 요양원이 아닙니다. 그냥 주간 보호라고 해서 이런 데이케어만 활동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사람이 와서 뭔가 강의 같이 설명도 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 농장은 다른 곳인데 여기도 노인 전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노인 전용이라고 말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노인 전용이 50세 이상을 노인 전용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50 플러스만 올 수 있다라고 된 농장이에요. 근데 아직 50이 노인은 아닌데 네, 여기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나이가 있는 분들만 오시다 보니까 이런 그림 그리기라든지, 사실은 이 밭의 정원에서 밭 가꾸기, 사과 따기, 동물들하고 산책하기 이런 활동 다 하세요.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선생님이 와서 저기 그림을 그리고 또 다 같이 애플파이를 만들고 이런 약간의 프로그램적인 면이 노인분들이 계신 케어팜에서는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사실 이것도 케어팜 중에 한 곳인데 조금 여기는 그냥 일반 농장에서의 생산 모습 같죠. 굳이 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케어팜은 그럼 농장이 아니고 뭐 그냥 복지 시설처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곳은 케어 영역도 있지만 농업을 더 크게 하는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장마다 포커스가 농장 주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농업 생산 부분은 훨씬 크고 케어는 약간 곁다리로 운영하기도 하고, 반반씩 어떤 수입을 창출하면서 운영되기도 하고, 이 농장처럼 생산을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곳이고요. 여기는 바로 대도시 그냥 딱 그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끼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벤치도 있고, 뭔가 좀 다르죠. 일반 농장에서 보는 모습하고는. 같은 농장인데 이렇게 그 카페나 레스토랑처럼 운영된 온실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지금 제가 같은 농장을 막 가지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농장 안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인근의 주변 주민들이 놀러 와서 차도 마시고, 안에 보면은 그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직접 생산한 것도 판매하고 있는데 농산물도 사가고, 또 안쪽으로도 충분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는 게 뭔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케어팜은 이런 식으로 카페나 레스토랑 아니면 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등을 같이 경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케어팜도 경제적으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농장은 뭐 케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농장은 부가적인 활동을 또 많이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곳은 생산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케어팜의 시설인데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의 경우는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자격이 있는 그 제빵 관련된 사람이 직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케어로 오시는 분들은 저거를 이제 같이 보조하면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해요. 농장에서 여기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팝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케어팜 안에 직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직접 그 재배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여기는 농장에 있는 그 장에 있는 분들이 직접 손님을 응대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손님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나가서 응대하고 계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직접 판매하는 치즈, 뭐 다른 그 식료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제품이 다양한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직거래 그 장터를 농장 안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만 팔기에는 사실 많지가 않은 경우 많잖아요, 대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다른 농장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을 해갖고 다른 농장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우리가 팔고, 우리가 생산한 건 다른 농장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냥 여기만 오면은 필요한 걸 다 사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책인데,
더 많은 사례와 사진들은 이 책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가 잘 돼 있다라고 할 때 제가 현황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덜란드 크기가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 합한 아주 작은 사이즈 국가인데 전국적으로 1250개의 케어팜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최근에는 쭉 그 변동이 크게 없고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 않고 이미 거의 10년 전부터 1000개가 넘어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 아무나 안 좋으면 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다 가능은 하지만 국가의 보건복지 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이용자 수는 이제 저 정도 되고 이 농장에 지급되는 비용 또한 농업에서의 어떤 그 지원금 그런 게 아니고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이 보건복지 스포츠부에서 나오는 장기요양 그 건강보험금 아니면은 뭐 지자체 복지예산 그런 금액이 되어 그거는 제가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따라서 농장에서 버는 케어 소득이라고 하면 거의 100% 보건복지 스포츠부에서 나오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가족농이라고 써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벨기에도 말씀하셨지만 네덜란드도 그 나라에서는 케어팜들을 이제 소규모 가족농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이즈가 사실은 뭐 평균적으로 최소 6헥타르 이상 10헥타르가 넘고 이제 그런 농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몇만 평, 몇십만 평이 되는 이제 큰 농장이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니지만 네덜란드 안에서는 훨씬 더 큰 농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농장들이 요양한 조금 생산만 할 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농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어와 농업 생산의 비율은 다양하고 농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장의 의지에 따라서 생산 위주인 곳도 있고 케어 위주인 곳, 케어만 하는 곳.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이 땅이 농장 그 농지로만 남아 있어야 해서 땅을 팔기도 어렵고 한데 나는 농사질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젊은 분들도 요즘에 차라리 케어팜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기도 하세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케어팜 협회 소속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할 때 국가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은 농업부하고 보건복지 스포츠부 그 정부 기관에서 일종의 작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긴 하죠. 그 기관에서 케어파밍이 발전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품질 인증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해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건 이미 2009년에 없어졌고요. 2008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현재 있는 케어팜 협회, 케어팜 연합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민간에서 운영이 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조직을 만든 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각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 단위로 케어팜 협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협회들이 모여서 전국 단체로 케어팜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도 또한 농업인들의 모임이 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전체 케어팜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품질 인증 제도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케어 전문 인력 필수라고 밑에 있는데 사실은 농장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있겠지만 당연히 케어팜은 아까 보건복지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지켜야 하는 법에 의거해서 전체 인력의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정도 인력은 뭐 간호라든지 요양, 복직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하신 전문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인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런 인력이 있어야만 예를 들면 지자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자체 복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장기요양 뭐라 그러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농장이라고 하면은 그 농장은 뭐 자비로 오시는 분들만 받거나 또 케어로 들어오는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드렸네요. 예, 혹시 더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케어 그 주간보호 위주인데 네덜란드 케어팜은 거의 다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아침에 가서 뭐 오후에 가든 반나절만 이용을 하던 이렇게 낮 시간만 이용하는 형태가 거의 답니다. 거주용은 극소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증 치매, 그러니까 경증은 말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 중증인 경우에는 거주용으로 만들어진 케어팜들이 요즘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치매 어르신들이 사실 이제 일반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묶어놓거나 건물 안에 갇혀 있다가 보통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케어팜 형식으로 된 곳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농장 안을 돌아다니고 농작업도 하시고 중증인데도 그런 걸 다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장이 케어로 어떻게 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보면은 농장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노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장이 장기요양법의 대상이 되는 뭐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장기요양 그 법 대상자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법에 활용이 되게끔 우리 기관의 그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해서 이제 계약을 맺으면 건강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장기요양법 대상자가 우리 농장을 왔을 때 건강보험금을 우리 농장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해서 제가 소셜케어법이라고 써놨는데 저게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이 가장 흔하게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복지 대상자들 그분들이 사실 뭐 다양한 복지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꼭 케어팜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서비스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케어팜에 가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농장이 계약이 맺어져 있어야 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지자체와 계약 맺은 농장이 이렇게 있으니 원하는 곳을 골라서 이제 이용을 하시오 해갖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에 따라 이제 아동 청소년들은 다른 법이 좀 적용이 되고 여기 PGB라는 거는 현금을 그냥 복지 대상자한테 지원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케어팜만을 위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그야말로 그 대상자가 그냥 현금을 받아갖고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가 됐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자라는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저게 이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 법이 사실 중요했던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케어팜이 처음에 발전되던 시기에 농장이 PGB의 그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열어준 게 사실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복지 대상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긴 현금을 받았고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선택의 옵션으로 케어팜이 가능하게끔 열어준 거죠. 그러면서 점차 케어팜이 좋다라는 게 알려지고 이제 발전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 부담은 직접적인 부담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자부담이 몇 프로, 뭐 국가 부담 몇 프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내가 소득이 많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식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식으로 그렇게 부담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폐업함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 이건 폐업함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용하는가랑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 집에 치매 걸리신 분이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자체 복지과에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하고 전문 의료인과 상담을 하게 해주고요. 그 기관의 의료인이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던, 가족하고 얘기를 하던 해서 판단을 내려요. 아, 이 사람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다. 폐업함을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럼 그분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폐업함을 직접 골라서 갑니다. 정해주는 게 누가 정해줘서 가는 게 아니고 다 모든 폐업함들은 거의 다 웹사이트도 있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보면서 아, 여기는 뭐 노인만 있네, 여기는 저기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네 등등 성격을 보고 맞는 곳을 갈 수 있고, 이제 활동을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농장이 청구서를 만들어서 그 해당 지자체에 보내죠. 그럼 지자체에서는 그 책정된 복지 예산을 농장에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저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농장을 뭐 한 몇 번 한 달 갔는데 이용자가 마음에 농장이 싫다 하면 물론 바꿀 수도 있고, 농장 이거를 또 그러면은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을 합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재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됐으면 다른 폐업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복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 대안들이 있겠죠. 네, 다음으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나 치유 농업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고작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사회적 농업에서 얘기하는 그 정의, 치유 농업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은 두 개가 비슷해요. 조금 그래도 차이는 사회적 농업은 주로 목적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 고령자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고, 치유농업의 경우는 여기 사실 전 국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농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차이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치유농업은 이제 농진청의 주무부처라기보다는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치유농업의 개념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곳들이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이 사회적 농업이나 치유 농업의 활동이 농업의 시각, 농촌의 시각에서 많이 이런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 비한다면 보건복지의 관점은 아직은 이렇게 드러나서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치유농업도 전 국민이니까 좀 다르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회적 농업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치유농업법은 올해 3월에 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발효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일반인들이 많이 흥미를 가지시는 대목은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게 2022년 정도부터 자격증 그 시험 이런 게 생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재 국내 폐업함은 뭐 어떤 종류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크게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폐업함, 그렇지 않은 폐업함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굳이 나눈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종류가 조금은 개념적으로 분리가 되어야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쪽은 폐업하면 한쪽은 폐업함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두 다 폐업함의 범주 안에는 있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지원과 다른 종류의 재정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눠봤고요. 현재 이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협력이 되셨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런 농장들도 일단은 먼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농업 이외의 접근도 있음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제 홈페이도 보면은 그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종교와 관련한 기관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또 농업으로 접근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어유지 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본격적으로 이름을 걸고 농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장애인 시설인데 알고 보니 안에 굉장히 큰 농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그때 이제 뭐랄까 지적이라기보다 발견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아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기는 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농장의 경우는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1순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종류의 분들, 노인이나 다른 어떤 아까 범죄 피해 여성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농장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제가 그때 논문을 쓸 때 찾았던 내용이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농장은 사실은 이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체험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농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장기간을 두고 사람을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단회성으로 이용함으로써 충분히 거기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약간 일반인들에게 다 오픈이 돼 있는 그런 농장들도 현재 키워팜으로 이제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찾아보시면. 네. 현재는 이런 정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키워팜의 어떤 방향과 앞으로의 그 좋은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키워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인데 이용을 했던 분들이 키워팜에서 뭐가 좋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키워팜에 오는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분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계속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농장을 이용하게 되면서는 농장 안에서 내가 예를 들면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충분히 그 작은 일을 같이 가사일이라도 도우면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혼자서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게 보통 농장에 오기 전에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은 특히 밤낮이 바뀌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낮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잘 주무시는 경우가 많대요. 뭐 그런 것들, 또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진다는 거, 다양한 좋은 점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연구자들이 얘기한 키워팜이 왜 좋은가? 그래서 이 도시의 건물 안에 갇혀 있고 이제 시끄러운 차나 여러 가지 소음 그런 거 있는 것보다 특히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넓고 트이고 조용한 곳, 녹색 환경이 있는 곳에 가야지만 이 증상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팜은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라는 거고 다양한 동물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다. 유용하게 보람을 느끼는 할 일이 있다. 이게 다 농장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키워팜을 통해서 어떤 좋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단은 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요양이나 복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론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사실은 특히 이제 요양을 먼저 보면은 그동안은 뭐 요양병원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그게 현재에 예를 들면 현재 한 50대, 60대 분들은 그런 곳에 나는 가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건물 안에 갇혀서 별로 행복하지 않게 그냥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함이 정말 삶의 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고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폐업함이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면으로 이제 두 번째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복지 서비스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도시에 비하면 농촌에는 이런 공공 서비스, 특히 요양이나 복지 관련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농촌의 고령화가 더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폐업함이 오히려 농촌에서 더 이제 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치유의 기회 제공인데 이제 아까 그 범죄 피해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번아웃 증후군이 온 일반인들 등등 사실은 이제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뭐 치매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익히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지만 이제 그 틈에 낀 사람들 병원에 입원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은데 이용할 만한 곳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함이 그런 경우에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장애인 돌봄 이거는 현재 가장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인하고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리고 발달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가장 먼저 조금 쉽게는 아니지만 먼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노인 요양과 접목을 하는 경우도 현재 있는 노인 요양 제도 관련해서 중증 치매 환자 포함 여러 가지 독거 노인, 농촌의 노인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관심이 없는 분야가 이제 특수교육과 접목한 폐업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요즘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놀랐던 게 자폐를 판단하는 그 의학적인 기준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 굉장히 정교해져서 옛날에는 자폐가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다시 자폐 검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내가 자폐증이었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폐 관련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다른 종류의 시설에 그 애를 뭐 테라피 이런 걸 보내는 것보다 농장에 가서 있으면 좋아진다는 게 많이 이제 좀 입소문도 나고 그래서 아이들 전용 농장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자폐 관련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농장들은 성인들 가는 농장하고는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 전용 가보면 한 농장에 막 100명 넘게 물론 한순간에 다 있진 않고 뭐 방과 후에 오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규모도 크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뭐 운동치료 등등 있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폐업함과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학습장애, 왕따,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농장에서 뛰어놀고 동물들하고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건 이제 전문가분들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 치유의 공간에서 뭐 심한 우울증, 자살 예방, 그다음에 뭐 중독에서 재활하는 경우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조금은 결이 다르게 이제 일반인들이 휴식차 찾을 수 있는 곳, 농촌을 조금은 알고 싶은 사람 그렇게도 폐업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5종류로 활용 방안을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형 폐업함에서의 방향 제안인데 크게 저는 복지와 연관된 그러니까 복지 재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장과 그렇지 않은 농장은 조금은 분리를 해야 복지 재정 투입의 타당성도 존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농장도 그거의 특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혼합이 되는 순간 이게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복지형 농장의 경우는 농업부에서만,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와 관련된 그 여러 주체들하고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형 농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분을 하고 조금 뭐 기존의 체험 농장이나 교육 농장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또 찾아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대중들도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는데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도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폐업함이나 치유농업, 탈정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체험 농장, 뭐 힐링 농장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만난 어떤 분이 폐업함을 창업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뭐 음악 교육, 음악 치료 그런 걸 받으러 오신대요. 음악 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근데 자꾸만 그 듣는 얘기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폐업함에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런 다양한 거를 해줘야지 프로그램 안 해주고 자꾸 그냥 농장에서 조금 자유롭게 이제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은 돈이 아깝다. 이게 뭐냐 되게 불만을 많이 듣는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하시는 분도 폐업함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조직화를 하셔야겠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더더욱 이게 왜 좋은지 그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아까 네덜란드처럼 소일거리에 참여하고 농작업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내가 일하는 거니까 급여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나를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왔는데 나를 놀리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종류의 인식을 조금 바꾸면 좋지 않을까 바꿀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독립된 전담 조직이 있어서 예를 들면 품질 관리라든지 올바른 인식 그런 것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의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식사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또 이제 분석을 기다리고 그래야 되니까요. 한 10분에서 15분 이상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왔나요? 네, 도서는 왔으니까 다음 이제 토익이 다 끝나면 이따 가실 때 도서를 한 분씩 받으셔서 사인 받으시고 어떻게 강의 들으시면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사소한 질문인데 아까 그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예. 연간 이용자가 25,000명밖에 안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농장이 1,250인가 하는데 네. 한 농장당 한 20명이면 네. 한 달에 한 2명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뭔가 아까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네. 이용자가 수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단은 25,000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그런 복지나 장기요양범의 대상자 중에서도 폐업함을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다 보니까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농장에도 폐업함이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농장도 있지만 생산 위주의 농장의 경우는 예를 들면 직원이 한 10몇 명인데 장애인 1명 정도 있어서 그냥 그 장애인 1명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 예산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농장당 그 인원수가 저도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2명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계산 방법이 좀 기준이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2명이 아니라 20명. 1250명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이용 계획을 했으니까 네. 1년에 20명이 한 달에 네네네. 20명인데 그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열을 있었다 연장에 이걸 하나로 치는지 시도를 치는지 이런 거에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아, 연인원은 아니에요. 얼마나 7인원이요. 그러니까 명으로 이거는 명으로 따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일주일 내내 가기보다는 일주일에 뭐 이틀만 3일만 하루만 가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뭐 일부는 5일을 다 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반나절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농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 하루에 온 사람이 이제 적으면은 4-5명 혹은 뭐 한두 명인 곳도 있고 많으면은 이제 30-40명 보통은 하루에는 그만큼만 있지만 그 농장에 등록된 전체 사람을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거죠. 매일 오지 않다 보니까. 질문인데 예. 사회적농업 관련돼 갖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럽 쪽 이야기가 이탈리 유럽 쪽이 있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체계하고 이 농사 시스템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안도 많이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유럽의 같은 경우는 이게 다리 면적이 일단은 크기가 좀 틀리고 그다음에 출발 자체도 틀렸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례를 들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형에 대한 개념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다른 우리 농림부도 있지만 저희 보건복지랑 협약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해 주실 수 있어갖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이게 또 도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적 농업이 농림부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뭐 한국형이 되기 위해서 좀 조언을 좀 더 이렇게 좀 여기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사례는 아니지만 부상에 애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저희가 한국형 사회적 농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는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막상 하게 되면 이 농림부랑 협의해야 되는 거고 보건복지부 하면 또 제도가 들어가면은 농장에는 또 건물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농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상황이 너무 이렇게 껴 있으니까 이 이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형이 이런 거가 좀 했으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말씀을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 센터장님도 아마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운영하실 분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실지 그러니까 생산에 포커스를 좀 둘 건지 아니면은 생산은 그냥 어떤 할 수 있는 활동으로만 두시고 돌봄이나 다른 쪽으로 좀 더 목적을 두실 건지 결정을 좀 하시면은 그 다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사실 농업 쪽 사람이 저도 아니다 보니까 생산이 큰 목적이 아닌 돌봄을 조금 더 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어떤 그 농업의 법인 농업 주체로서 접근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뭐 지역에 있는 복지나 요양 관련된 기관들과 협약을 맺던 아니면 그런 기관이 되어서 그런 측면 보건복지를 먼저 시작을 해서 거기서 농업을 접목하는 식으로 간다면 이제 그러면은 현재 이 농림부의 지원은 당연히 받을 수 없죠. 하지만 보건복지 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방향으로는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더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더 빨리 이런 돌봄형 농장을 하는 데는 실행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은 굉장히 농촌 활성화와 또 이제 생산을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다라는 개인적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센터장님 말씀 하실지